단 한 세대 만에 역사상 가장 발달했던 세계는 서서히 혹은 우아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케네와 그리스의 거대한 궁전들은 잿더미로 변했고, 히타이트 제국은 후대 문명들이 그 존재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레반트 해안의 보석이라 불리던 우가리트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집트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이 재앙의 배후에 있는 세력을 해양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몰아냈을까요? 그렇다면 그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당시에는 대부분의 경우 답을 찾을 수 있는 도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과학자들이 3200년 된 뼈에서 고대 DNA를 추출하기 시작했고, 과거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뼈들이 드러낸 것은 바로 이것이었고, 그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었다. 무엇을 잃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이 존재했는지 이해해야 한다. 기원전 2000년 중반에 존재했던 것은 세상이 이전에 본 적도 없고, 파괴된 후 수세기 동안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1300년경 동부지중해 어딘가에 있는 무역선을 상상해 보세요. 그 배의 화물칸에는 키프로스산 구리 주괴, 아프가니스탄 산맥의 주석, 발트해 연안의 호박, 아프리카의 상가, 그리스의 도자기, 이집트의 곡물이 실려 있었다. 단 한 척의 배가 당시 알려진 세계 절반의 생산물을 싣고 있었다. 우리는 고고학자들이 1984년에 터키 남서부 해안 해저에서 이 배를 인양했기 때문에 이 배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울루브린 난파선은 기리오시피트의 무역선으로, 그 화물에는 청동기 시대 후기에 거의 모든 주요 문명이 실려 있었으며 상호 연결된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다국적 선원들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배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기원전 14세기와 13세기에 이르러 동부 지중해의 강대국들은 진정으로 전례 없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남서쪽에는 이집트, 아나톨리아를 지배하는 히타이트 제국, 북서쪽에는 미케네 문명의 그리스, 그리고 동쪽에는 바빌론과 아시리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가리트처럼 규모는 작지만 부유한 왕국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세력들은 서로 교역하고 서신을 주고받고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집트 아마르나에서 발견된 350개의 쐐기 문자, 점토판에는 당시의 실제 외교 서신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왕들이 서로를 형제처럼 부르고 무역 협정을 협상하고 금의 수송을 요청하고 수송량이 부족할 때 불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서신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언어는 바빌로니아어였습니다. 바빌론이 다른 국가들을 지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통의 외교 언어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세계가 얼마나 깊이 통합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군사적 기반을 다져준 것은 바로 전차였다. 빠르고 값비싸고 파괴적인 위력을 지닌 전차는 청동기 시대의 탱크이자 중앙 집권적 권력의 완벽한 도구였다. 전차 한 대를 제작하려면 숙련된 장인, 훈련된 말, 전문 전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풍족한 경제력이 필요했다. 전차는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것뿐만 아니라 부유한 국가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기술에 권력을 부여했고, 그 의존성에는 내재된 취약점이 있었다. 기원전 13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 시스템을 통해 전해지는 보고들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히타이트 고원에는 기근이 닥쳤고, 그리스에는 새로운 요새가 건설되고 있었으며, 우가리트 왕이 보낸 편지에는 읽는 사람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편지에서 적의 함선이 목격되었다고 썼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안정적인 세계는 바다 한가운데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틀이 전혀 없었다. 그러던 중 기원전 1177년경 이집트 해안에 검은 돛을 단 물체들이 나타났다. 나일강 어기로 향하는 전함 함대는 강력한 추진력과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그 위에는 이집트인들에게는 완전히 이방인처럼 보이는 전사들이 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깃털 장식 머리띠를,
어떤 이들은 뿔 달린 투구를 쓰고 있었다. 그들의 갑옷은 두꺼운 판금과 가벼운 가죽이 섞여 있었다. 그들의 무기는 수세기 동안 청동기 시대 전쟁의 특징이었던 활과 창이 아니라 길고 날카로운 검과 투창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들은 단일 국가를 대표하는 통일된 군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분류하기 어려운 무언가였다. 바로 연합체였다. 비록 그들의 기원이 중세 세계의 절반에 흩어져 있었지만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민족들의 연합체였다. 파라오 람세스 3세는 나일강에서 그들을 만났고 람세스 3세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승리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가의 회의적인 본능이 필수적이 된다. 파라오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메디넷 하부의 벽에 새겨진 기념비적인 비문은 천년 동안 왕실 선전이 완성해온 언어로 이집트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묘사하고 있다. 적은 괴멸되었고 파라오는 승리했으며 신들은 만족했다. 메디넷 하부의 기록이 특이한 이유는 승리주의적인 어조 때문이 아니라 기록이 묘사해야만 했던 위협의 규모 때문입니다. 비문에 따르면 어떤 땅도 이 침략자들 앞에 버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티, 카르케메시, 아르자와 알라시아를 휩쓸고 지나갔으며 그 파괴의 흔적은 동부 지중해 전역에서 붕괴된 문명의 고고학적 기록과 일치했고 이집트 문턱에서 끝났다. 진정으로 승리하고 있던 파라오는 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부조에 새겨진 이름들은 그 이후로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펠레셋, 체케르, 셰켈레쉬, 데닌, 웨셰쉬. 기원전 1177년 기록에 언급된 5민족은 수십 년에 걸쳐 이집트 문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더 큰 명단의 일부입니다. 이는 단일 사건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람세스 IC에 대한 공격은 30년 이내에 이집트를 침략하려는 두 번째 주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메디넷 하부에 보존된 가장 의미심장한 세부 사항은 전사들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함과 전투병들 외에도 부제는 여성, 아이들, 그리고 소지품으로 가득 실린 소달구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약탈과 빠른 철수를 노리는 습격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 중 적어도 일부는 소유물을 모두 챙겨 영구히 정착할 곳을 찾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료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 시각입니다. 역사의 대부분 동안 우리가 해양 민족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은 그들에게 성공적으로 저항했던 단 하나의 문명의 관점을 통해 걸러진 것이었습니다. 해양 민족이 실제로 누구였는지에 대한 논쟁은 고대사 연구의 현대적 시작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프랑스 이집트학자 에마뉘엘 드 루주가 1855년에 바다의 민족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을 때 그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2세기 동안 학자들은 동일한 근본적인 난제를 놓고 고심해 왔습니다. 9개 또는 10개의 집단으로 나뉘었고 이집트 부조에 나타난 모습은 매우 다양했으며 해양 민족 스스로 남긴 기록은 전혀 없고 기원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생물학적 증거 또한 거의 전무하다. 그 당시 학계에 남은 것은 대부분 도자기와 투구의 형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자기와 투구 형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샤르다나족은 아마도 이름이 붙은 집단들 중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집단일 것입니다. 독특한 뿔 달린 투구와 둥근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오랫동안 사르디니아와 연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고고학적으로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사르디니아의 신경 문화는 메디넷 하부에서 조각된 전사상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청동 조각상을 제작했습니다. 샤르다나 전사들은 기원전 1177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집트 기록에 등장하는데 카데쉬에서 용병으로 싸우고 람세스 2세의 개인 경호원으로 복무했으며 그의 통치 초기에 나일강을 습격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3세기 이상에 걸쳐 이집트와 맺어진 관계는 봉사와 적대 사이를 오갔는데 이는 외침이라기보다는 청동기 시대 세계에 반복되는 특징처럼 느껴진다. 펠레셋은 이러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를 제시한다. 확실한 신원 확인. 그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되어 멸망 직후 남부 레반트 해안에 정착했다는 주장은 블레셋 5개 도시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독특한 도자기 양식, 변화된 식습관,
새로운 건축 전통, 그리고 에게해와 명확한 연관성을 보이는 물질 문화는 모두 이전 세대와의 단순한 연속성보다는 외부 인구의 유입을 시사합니다. 루카족은 현대 터키의 최남서부, 수세기 전부터 해상 약탈을 일삼아온 오랜 역사를 가진 리키아 지역에 더 직접적으로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에크웨시족은 더욱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그 이름이 호메로스의 아카이아인과 유사하다는 점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적되어 왔으며, 미케네 전사들은 청동기 시대가 멸망하기 훨씬 이전부터 전 세계에서 용병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다. 생물학적 증거가 없었기에 모든 주장은 결국 그럴듯한 논리에 불과했다. 어떤 부분은 설득력이 있다. 다른 모든 것은 답답할 정도로 정황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DNA는 그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해양 민족을 청동기 시대 붕괴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세력이 나타나 문명이 멸망하고 그 인과관계가 확립된다는 것이었죠. 이는 깔끔한 서술이지만 거의 확실히 틀렸거나 적어도 심각하게 불완전합니다.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증거를 더욱 면밀히 조사할수록 붕괴가 단 하나의 요인에 의한 일격이 아니라 연쇄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개별적인 위기들을 해결하기도 전에 여러 위기들이 겹치면서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부터 시작해봅시다. 동부 지중해 전역의 호수 바닥에서 추출한 꽃가루 샘플들은 일관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원전 1200년경부터 이 지역은 장기간에 걸친 심각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넓은 지역에 걸쳐 간구량이 크게 감소했고, 수세기 동안 농작물이 인구 밀집 지역의 생계를 유지해왔던 많은 곳에서 땅이 사막으로 변해갔습니다. 파티와 같은 고원 왕국들은 풍년에도 식량 확보가 어려웠고,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오는 곡물 수송에 의존해왔는데, 지속적인 흉작은 단순한 경제적 불편함을 넘어 생존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기원전 12세기 동부 지중해에 대한 지진학적 분석은 그리스, 아나톨리아, 시리아 및 레반트 지역에 걸쳐 주요 지진 활동이 놀랍도록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지점에서 발견된 파괴층은 붕괴 시기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방화가 아닌 지진 피해의 구체적인 특징과도 일치합니다. 특히 이집트는 이러한 충격을 흡수한 지진대 바깥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는 이집트가 청동기 시대의 강대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석 공급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군사력은 말 그대로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청동을 만들려면 주석이 필요했으며, 주석은 거의 전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서쪽으로 청동을 운반하던 육로가 차단되자 그 여파는 청동에 의존하여 운영되던 모든 군대와 궁궐 경제에 파급되었다. 어쩌면 가장 불안한 점은 파괴 양상 자체에서 드러난다. 여러 곳에서 궁궐 건물은 불탔지만 주변 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는 외부 침략자가 무차별적으로 휩쓸고 지나간 흔적이 아닙니다. 이는 무엇을 파괴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저지른 짓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해양 민족은 원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결과이기도 했다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가뭄으로 이미 삶의 터전을 잃고 붕괴된 왕정 권력에서 해방되었으며, 이 지역의 모든 주요 안정화 세력이 동시에 실패하면서 발생한 권력 공백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한 세계는 이미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취약한 순간에 도착했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이 초래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재앙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죽은 자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비밀로 간직해왔다. 그들이 어떤 여정을 거쳤든, 조상들이 어떤 거리를 이동했든, 어떤 민족의 후손이든 그 모든 것은 그들과 함께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고대 DNA가 그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천 년 된 뼈, 치아, 그리고 생물학적 정보가 가장 오랫동안 보존되는 뇌의 구조에서 유전 물질을 추출하고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과거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물이나 파괴의 층위, 투구 모양 같은 언어가 아니라 생물학 그 자체의 언어였다. 그 언어를 해양 민족이라는 문제에 적용했을 때 명확한 답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한 가장 중요한 유전학 연구는
해양민족 기원에 대한 고고학적 근거가 가장 강력한 집단인 필리스티아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연구진은 블레셋 5개 도시 중 하나인 아스글론의 가장 오래된 지층에 묻힌 사람들의 고대 DNA를 추출하여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의 기간을 아우르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초기 블레셋 무덤에서 유럽계 혈통의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였는데, 이는 이전 세기에 같은 지역을 차지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생물학적 단절이었으며 다른 지역에서 온 인구의 유입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조상 구성 요소는 특히 남유럽과 에게해 지역을 가리켰다. 처음으로 고고학적 주장과 유전학적 주장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두세 세대가 지나면서 초기 필리스티아인 매장지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유럽 유전적 특징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슈켈론의 후기 철기 시대 지층에 이르러서는 주변 레반트 인구와 상당 부분 섞여버립니다. 해양 민족은 도착하여 정착하고 지역 사회에 통합되었으며 몇 세대 만에 그들의 후손은 유전적으로 더 넓은 지역 인구와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후에도 문화와 기억 속에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고대 사르디니아 유골에 대한 유전자 연구는 청동기 시대에 사르디니아 인구가 진정으로 독특한 집단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는 고고학계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느라기 문화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DNA가 보여주지 않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명명된 모든 해양 민족 집단에 걸쳐 공통된 유전적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샤르다나족, 펠리셋족, 루카족을 연결하는 공통된 생물학적 특징도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해양 민족은 알려진 세계 너머에서 온 신비로운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청동기 시대 지중해 자체의 산물이었고 그 체제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결과물이었습니다. 해양 민족은 이집트 멸망 이후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 붕괴의 극적인 상황 속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람세스 3세 자신의 비문에는 그의 승리주의적 서술로는 완전히 감출 수 없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패배한 해양 민족들을 가나안에 정착시켜 이집트의 속국으로 삼았다. 특히 펠리셋 쪽은 레반트 남부 해안을 따라 정착하여 북쪽과 동쪽에서 오는 추가적인 불안정으로부터 제국 국경을 지키는 완충지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는 군사적 승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함대를 되돌릴 수는 있었겠지만 갈 곳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당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정착지에서 성장한 블레셋 5도시 펜타폴리스는 초기 철기 시대에 가장 고고학적으로 잘 드러나는 문화 중 하나가 되었다. 아슈켈론, 아슈도드, 에크론, 가트, 가자에서는 유입된 인구의 물질적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초기 거주층에서는 에게해 양식의 토기가 발견되는데, 이는 멸망 이전 가나안에서 생산된 어떤 토기와도 확연히 다릅니다. 식습관 또한 변화했습니다. 에게하의 세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흔하지 않은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최종 기록에 등장합니다. 건축 양식도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져온 기원을 바탕으로 동시에 정착한 지역의 풍경을 서서히 흡수해 나갔습니다. 그 문화는 창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종의 불멸성을 얻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초기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적수이자 골리앗의 백성이었던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읽히는 텍스트 중 하나에 해양 민족의 기억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도시, 언어, 생물학적 특징, 그리고 거의 고고학적 유물보다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샤르다나족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샤르다나 용병들이 이집트 군대에서 복무했다는 증거는 이집트 멸망 이후 3세기 이상 지속되며 제20 왕조 시대의 행정 문서에서도 발견됩니다. 일부는 토지 하사금과 엘리트 지위를 받으며 이집트에 정착했고, 파라오 국가와의 관계는 반복되는 위협에서 통합된 군사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후기 로마군에서 두각을 나타낸 게르만 병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불편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키프로스는 여러 증거를 통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붕괴하는 체제 곳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들어 옛 정체성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 중요한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다. 궁궐과 왕국, 무역망을 잃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교차하는 섬에 도착하여 새 출발을 했습니다. 메디넷 하부의 조각 부조들은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기스털 장식과 뿔투구를 쓴 전사들이 석회암에 굳어진 채 나일 강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승리를 자처했지만 그 뒤로는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3000년 동안 그들은 이름도 기원도 생물학적 정보도 없이 서 있었다. DNA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해양 민족은 여전히 다양하고 파악하기 어렵고 하나의 명확한 설명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전학 연구가 이뤄낸 성과는 단순히 미스터리를 푸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그들의 뿌리를 밝혀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추적 가능한 민족이었으며 그들의 후손은 오늘날에도 이 지역 전역에 살아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붕괴는 외계 세력이 어디선가 나타나 고대 세계를 덮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세계를 건설했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야망에 차 있으며 절망에 빠진 인류 스스로가 내부에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들은 세계를 파괴했고 그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자 그대로의 생물학적 의미에서 그들은 우리와 같아졌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